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그 현대 정책 분석, 정책 평가 방법론, 실험 기반 방법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자연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DID 이중처분법과 회귀단절 모형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할 거는 이제 도구 변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험 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번 학기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사실상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수업을 거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학기에 공휴일이나 이런 것이 껴있기 때문에 한 번씩 혹은 어떨 때는 두 번씩 그 공강이 생기는데, 물론 보강을 하지만 공강이 생기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빠짐없이 강의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강의 분량이 뒤로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강의는 더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현대 정책평가 방법론이 4시간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3시간을 하니까 이제 강의를 더 이상 할 시간이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하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구나, 분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에 밑에 깔린 아이디어는 이게 이제 실험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실험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길 바라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이 실험에 기반했을 때 어떤 다양한 변형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실험이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실험 이런 식의 어떤 핀란드의 기본소득처럼 실험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신 한국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걸 많이 하죠.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과 실험이라는 거는 아주 다른 개념이죠. 시범 사업은 그냥 조그맣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부작용이 없으면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거고, 실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확대하는 이런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실험을 대체하는 게 있는데, 한국도 이제 좀 더 이제 정책 분야에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핀란드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실험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정책 실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 때 좀 들어놓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말고사 때 코로나19가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이 어떨 건지를 프로그램 논리 모형으로 한번 추론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가 PPT를 갖고 강의하는 건 마지막인데, 정말 저도, 지금의 일이 앞으로 대학 교육 혹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곰곰이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까? 자신의 시대에 담겨 있을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성찰해보고 반추해보는 것들이 우리 배운 사람들의, 의무이자 또 역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멋있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 이후에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급변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정책평가 방법론 세 번째 시간, 그래서 도구 변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현장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협박한 이유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14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 정책 평가 방법론 중에서 사실은 이제 실험 기반 방법론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자연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이중차분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귀단절 모형에 대해서 했었죠. 사실은 이제 변형이지만 그 베이스에 깔린 거는 실험이었죠. 오늘은 이제 도구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구 변수라는 게 현장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시 실험을 응용한 겁니다. 응용한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질문,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자연 실험, 그러니까 실험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겠는가, 이 문제를 할 때,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만 성적이 오른 사람이 그 효능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내생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실험 어떻게 했습니까? 기숙사에 왔을 때 우리 기숙사 룸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그 사실을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됐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룸메이트가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룸메이트가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룸메이트가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공부를 방해받아서 공부를 시간량이 줄어들 거고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룸메이트에 내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이냐는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량과 성적 간의 관계를 본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제 평균 1시간 더 공부하면 학점이 0.36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최원재라는 분이 우리 같이 수업하는 우리 동료입니다. 원재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디오 게임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안 할 경우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죠. 굉장히 저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 집단과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 집단, 룸메이트가 이게 실험 집단이죠.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 않는 집단, 이게 컨트롤 집단이죠. 이 두 집단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이 집단의 성적과 이 집단의 성적을 빼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효과라고 봤는데 이 중에서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어서 비디오 게임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집단 요거를 잠정적으로 Z집단을 해봅시다. 이 집단은 사실상 그 비디오 게임의 효과를 안 받는 집단이니까 이 집단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않냐는 질문인데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타당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책의 효과가 여기서는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실제 한 거죠. 룸메이트가. 이 효과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을 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트를 추정하는 방법, 즉 정책의 효과가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게임 룸메이트를 무작위적으로 배정했을 때 비디오 게임기를 갖고 있어서 실제 비디오 게임을 해서 방해를 받은 사람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바로 도구변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도구변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구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원재 씨 아주 좋은 질문을 했고 제가 오늘 이 강의로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도구변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은 이게 1940년대 이미 개발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적절한 도구변수를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라서 도구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적절한 IV, 도구변수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수요가 이런 문제를 찾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공급의 변화를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혹은 또 공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은 양자가가 내생적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찾고자 했냐면은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 이런 걸 찾거나 혹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요인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찾는 과정에서 이른바 도구 변수라는 것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도구 변수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걸 보면은 실험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혹은 자연 실험. 그러니까 컨트롤 집단과 트리트먼트 집단과 컨트롤 집단 두 개 동질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이 값을 동질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실험적인 효과가 랜덤 어사이먼트가 일어나면은 그럼 이 값을 비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안다는 아이디어였는데 매 순간 이런 식의 두 개의 집단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어떤 데이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분석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실험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도구 변수라는 걸 도구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앙그리스트라든지 혹은 크루거 이런 사람들 계량 경제학자들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도구 변수를 찾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증 경제학자들, 미시 경제학자들 혹은 뭐 계량 경제학자들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구 변수 굉장히 유용한 도구 변수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구 변수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도구 변수법은 사실상 실험의 아이디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미국의 도시, 이 점들은 미국의 하나하나가 이제 미국의 도시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시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경찰관 수죠. 경찰관 수. 이거는 이제 범죄 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경찰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경찰관 수가 늘어나면은 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정책대안은 경찰관 수가 늘어나니까 범죄가 늘어나니까 경찰관 수가 늘어나서 범죄가 늘어나니까 범죄를 낮추려면은 경찰을 줄여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죠. 범죄가 늘어나서 경찰관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찰관 수가 늘어나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 경찰관 수를 늘리면은 경찰들의 실적 경쟁 때문에 막 꼬투리 잡고 사소한 것도 막 검문 검색하고 그러니까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과관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인과관계도 되고 이런 식의 범죄가 늘어서 경찰관을 늘리는 인과관계도 모두 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식의 것을 쌍방향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쌍방향 인과관계 생기는 거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했던 내생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생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도구 변수라는 겁니다. 도구 변수. 잘 안 써지네요. 도구 변수.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상식에는 범죄가 늘어서 경찰관이 늘었다는 것도 부합하지만은 경찰관이 늘어서 범죄가 늘었다는 것도 부합하거든요. 그죠? 이게 부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범죄라는 것들을 종속변수로 봅니다. 범죄수, 그 도시의 범죄수를 종속변수로 보고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찰관 수, 경찰수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통제 변수들을, 둡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회귀 변수죠. 회귀 분석이죠. 근데, 아까 했듯이, 경찰관이 늘어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혹은 반대로 범죄가 늘어서 경찰관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도구 변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 도구 변수는 보통 이제 기호로는 Z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이 도구 변수는 경찰에 영향을 주고 범죄가 늘어나는 데는 영향을 안 주는 어떤 변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 변수를 통해서 경찰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범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그걸 우리가 적절한 도구 변수로 보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도구 변수. 즉 경찰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범죄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상황,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빗이라는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변수를 뭘 찾았냐면은 선거라는 걸 찾았습니다. 선거. 미국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있을 텐데 이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는 선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는 그냥 선거가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죠. 동일한 해 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선거가 있는 도시는 경찰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선거를 하면은 후보자들이 서로 우리 도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우리 도시를 좀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대개는 치안과 공공안전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찰관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선거는 경찰관 증가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관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경찰관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은 범죄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선거가 있냐 없냐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어떤 선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거 여부는 적절한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먼저 경찰관 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그 도시에 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로 먼저 회귀 분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 회귀식을 통해서 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로 경찰관 수의 증가 여부를 기대값을 구합니다. 이 기대값은 이제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거죠. 해틀. 그러면 이렇게 구한 이 기대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귀를 함으로써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경찰관 수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X변수하고는 관련이 있고 Y변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것들을 바로 도구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구변수라고 이것이 실험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가 있냐 없냐 자체가 바로 랜덤 어사이먼트, 무작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구변수도 실험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도구변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외생성의 조건, 즉 도구변수는 요 Y하고는 아까로 얘기했다지만 경찰관 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요 회계식에서 요 오차함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의 기호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경찰관 수하고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도구변수의 효과는 오직 요 경찰관 수를 통해서만이 범죄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변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두 단계로 추정하는 거죠. 먼저 1단계에서는 여기가 선거였죠. 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였죠. 그리고 여기는 경찰관 수였죠. 그래서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갖고 그 도시의 경찰관 수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에 넣어서 이것을 경찰관과 여기는 아까 범죄율이었죠. 범죄와의 관계를 이 값을 구함으로써 경찰관 수의 증가 혹은 감소가 범죄의 증가 감소와 영향이 있는지를 추론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효과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응? 이런 게 이제 도구변수라는 겁니다. 근데 도구변수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거가 있는 주와 선거가 없는 주를 이제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이 효과를 갖고
이 경찰관 수의 변동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랜덤 효과가 있는 거죠, 이때는. 왜냐면 선거가 있냐 없냐는 그 랜덤하게 결정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선거가 있으면은 경찰관 수의 변화가 있다고 봤는데 사실은 어떤 도시는 선거가 있어도 일부 도시는 경찰관 수의 변화가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 변수를 통해서 선거라는 도구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효과는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경찰관 수가 증가한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컬한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부분적 척치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컬 에브리 그러니까 레이트,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 처치 효과라는 것들이 예상될 때는 도구 변수를 통해서 그 효과 값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도구 변수라는 말, 그러니까 도구 변수라는 말은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실험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이런 회계식에서 x와는 관련이 있지만은 y 변수와는 관련 없는 어떤 변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도구 변수가 돼서 실험과 비슷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아두는 것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이 도구 변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구 변수의 조건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니까 적어도 도구 변수의 의미가 뭔지 그걸 통해서 추론하는 효과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에서는 이렇게 추론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모집단, 파퓰레이션이 있죠. 파퓰레이션에서 랜덤 어사인먼트로 두 개 집단을 가릅니다. 두 개 집단을 랜덤 어사인먼트,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작위 배정의 효과 때문에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사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모두 동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때 여기는 실험 처치 효과를 주고 여기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값의 평균값과 이 값의 평균값을 빼면은 여기서 운동 효과였죠. 빼면은 그것이 바로 정책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책의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실험의 효과입니다. 실험의 효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적 처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가령해서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서 여기는 운동을 하고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을 한 사람이 일부분이고 이 일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했다고 쳐봅시죠. 여기 운동을 안 했어. 사실상 실험 집단이었지만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처럼 운동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의 평균과 이것의 평균의 차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존재들이 있을 때 이런 존재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구 변수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최원재 씨가 룸메이트가 비디오 게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비디오 게임을 실제로 안 했다면은 평균값을 구할 수 없지 않냐? 이거 같은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도구 변수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ATAA 그러니까 평균 처치 효과에 대해서 로컬 트리트먼트 효과, 그러니까 부분적 처치 효과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실험 집단 중에서 이 실험 처치 효과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을 제외한 순응자 집단에서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디오 게임이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다, 갖고 없다 가정해 봅시죠. 근데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으면 모두 이 사람이 비디오 게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게임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죠? 이런 집단이 바로 이런 집단이 있으면은 모두 집단이 이렇게 순응자로 있으면은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지 여부, 비디오 게임을 실제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두잉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으면 게임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만 게임을 하지 않고 이런 집단만 있으면은 평균 비교가 되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게임을 하지 않는 집단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는데 게임을 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아도 어딘가 빌려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기를 갖고 있어서 게임을 하고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빌려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치 효과라든지 처치 효과가 이렇게 불균질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처치 효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을 때 게임을 하고 갖고 있지 않을 때 게임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만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부분적 효과로만 나타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올 때는 도구 변수를 통해서 추론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단, 처치 집단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도구 변수법을 통해서는 이런 수능자들, 게임기가 있으면 게임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를 추정할 때 도구 변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거죠.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같은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이런 겁니다. 자녀의 수가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겁니다. 즉, 자식이 늘어나면은, 즉 여성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얘기를 할 때 경력단절 하는 이유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이 육아나 보육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경력단절이 생기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 루트를 보면은 대개는 M자를 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초창기 때 이제 대학적으로 취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결혼기가 되면은 이제 취업률이 뚝 떨어지죠. 취업률이 되죠. 이쪽 나이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 정년기 때 아이가 어릴 때는 취업률이 뚝 떨어지죠. 이쪽은 취업률이고 여성의 취업률입니다. 뚝 떨어졌다가 아이가 다 크고 이제 대학 나오면은 다시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는 이런 루트를 밟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수가 여성의 노동 공급, 한마디로 취업이죠. 취업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근데 사실은 여성의 취업률은 아이의 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이제 이른바 혼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부자인 사람은 뭐랄까 그것과 경제적인 조건은 아이의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 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도 늘릴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률을 결정하는 거는 아이 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보통 회계분석에서 다 통제한단 말이죠.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아이 수 때문에 취업률이 변화가 있는지 보기 힘들단 말이죠. 그때 어떤 도구 변수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성의 취업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i의 수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추정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통제별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 여성의 취업률과 i의 수 간의 내생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 변수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거죠. 도구 변수 뭐였습니까? i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요소들, 어떤 변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충분한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도구 변수가 뭔지 봤더니 이런 걸 본 겁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이 같을 때, 즉 첫째 아이를 아들 놓고 둘째 아이도 아들 놓은 사람들, 혹은 첫째 아이도 딸을 놓고 둘째 아이도 딸을 놓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셋째를 갖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보통 부모들은 자식의 성이 남녀로 섞이길 바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들 놓거나 딸 놓은 사람들은 셋째를 놓는
셋째를 가지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아이가 동성이라는 이 사실은 아이 수에는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더 갖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은 취업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 딸인 경우인 이거를 도구 변수로 쓴다면은 아이 수에는 영향을 미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인가 딸인가 이 앞에 두 명의 자식들의 성이 동성이라는 그 조건을 갖고 아이의 수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뭐, 아들, 딸이냐, 이런 조건을 갖고, 이게 도구변수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요 기대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도구변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아들, 딸인 거는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기대값을 구하면은, 외성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값을 추론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책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들, 딸. 이 앞에 두 자녀의 성이 같을 경우에, 실험적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가 증가한 케이스를 갖고, 여성의 취업률 변동을 본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로 추론해봤더니 결과가 이겁니다. 이게 투스테이지, 아까 했듯이 투스테이지로 추론한 건데, 세 자녀 이상을 볼 경우 이 값은 어떻게 추론했냐면은 아들, 딸인 값을 넣어서 봤더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취업률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하지만은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이 별이 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이 아이 수가 증가하더라도 여성이 취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없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2단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값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 그 내생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아들, 딸인 값을 통해서 아이의 수가 증가한 그 기대값을 갖고 회기식을 넣어주면은 노동시장 참여, 즉, 근로 여부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즉, 이걸 통해서 여성의 아이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변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시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즉, 여성의 결혼이 경제활동 영향을 미칠까요? 즉, 여성의 취업률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결혼하면은 취업률이 낮아질까요? 안 낮아질까요? 이것도 이런 식의 추론할 수 있죠. 취업률과 여성의 취업 여부와 이걸 이렇게 추론하죠. 베타 값이고 여성의 결혼이죠. 그리고 나머지 요소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그래서 영향을 주는 많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막 그런 거 많은 걸 통제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근데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가 남을 수 있거든요. 이른바 생략된 변수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략된 변수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려될 때는 도구 변수를 생각하는 거죠. 즉, 여성의 결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여성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도구 변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사람이 찾은 건 뭐냐면은 여성의 띠입니다. 띠. 뭐냐면은 여성의 띠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띠 여성의 경우에는 기가 세서 결혼을 못한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띠 여성들을, 이거는 뭐 우리나라 속설이니까 이런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말띠 여성들은 기가 세서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띠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율이 낮은 현상이 관찰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여성의 말띠 여성이라는 것의 여부, 이 사람이 그 여성이 말띠라는 말띠라는 요소는 결혼율에는 영향을 주죠. 그 사람이 결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말띠라고 해서 취업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띠라는 말띠인 여성이 말띠인지 여부는 결혼에는 영향을 미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성이 말띠인지 아닌지, 즉 말띠에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는 굉장히 랜덤하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실험적 요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말띠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측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갖고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구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띠인지 아닌지 자체가 사실상 랜덤 어사이먼트니까 이걸 통해서 결혼을 했는지 여부 아닌지 기대값을 구해서 구하게 되는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인 이 베타값, 이거는 편이 없는 값이라고, 즉 예상성이 없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효과 값이죠. 이게 바로. 그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 값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성은 결혼해도 취업률이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이 도구 변수인데, 이 도구 변수가 되는 거는 이 도구 변수 자체가 여기서 말띠였죠. 랜덤하게 결정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아동폭력 때문에 새엄마의 어떤 폭력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죽은 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이제 미국에도 그런 게 많아서 보통은 그런 폭력 혹은 아동 학대가 있으면 아동을 격리시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이제 아빠랑 헤어지기 싫다고 해서 계속 그 같이 살겠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아동 격리가 아이의 성장에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역시 우리는 이제 회계식을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장, 아이의 건강, 여기서 성장은 이제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이의 정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강이라고. 아이의 건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건강 상태. 정서적.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아이를 이제 격리한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모두 통제하죠. 그러면 아이를 격리했을 때 그것이 정서적인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때 격리한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격리한 만큼의 어떤 폭력성, 그 집안의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다 통제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여기서 격리가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 정확히 추론하려면은 실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폭력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격리시켜보고 어떤 아이들은 격리시켜보지 않는 식의 사회실험은 사실은 윤리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도구 변수라는 거죠. 즉 아이의 격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좋은 도구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냐고 봤더니 이런 것 중에 사회복지사의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성향, 아이가 격리될지 안 될지는 사회복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온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부모라고 아이를 격리시키는 건 안 좋다 해서 격리를 안 시키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엄격한 성향의 사회복지사라면은 아이를 반드시 격리시키겠죠. 근데 이 가정에, 폭력 가정에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의 성향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워크케어죠. 이 사회복지사의 성향이 어떨지, 어떤 성향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할지는 그야말로 랜덤하게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아이가 격리될지 격리 안 될지가 랜덤하게 결정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성향을 갖고 아이가 격리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측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고 이 회계식을 구한다면은 이때 구해지는 베타값은 내생성이 없는 효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을 때 X값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Y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이게 이제 IB 도구 변수죠. 우리가 실험과 같은 효과, 실험은 이제 요 Z 도구 변수 차원에서 이제 무작위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편의 없이 이 효과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는 교육과 소득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소득이 올라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 이 문제도 역시 소득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도 관계가 높죠. 부모가 만약에 부자면은 교육도 많이 시켰을 것이고 소득도 높을 가능성이,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소득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추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회귀 분석을 한단 말이죠. 소득하고 베타에서 교육하고 이제 통계 변수를 이제 왕창 넣으면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이 베타 값이 어떨지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생적인 관계 때문에 이 값을 추론하면자 이 값이 왜곡된 값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Z변수로서 교육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면은 그것은 적절한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있는지 봤더니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는 분기별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16세가 되면은 학교를 퇴학할 수가 있어요. 16세가 되면 학교를 퇴학할 수 있는데, 만 16세가 되면은. 근데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분기별로 1분기 애들은 만 나이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퇴학을 빨리 해요. 그래서 빨리 퇴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보통 4분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4분기까지 기다려야지 퇴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학교를 채우니까, 만 16세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4분기까지 다니다 보니까 1분기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교할 때 4분기 애들이 교육 연도가 높은 거죠. 차이는 없지만은 32년도도 보면은 4분기가 높죠. 이렇게 같은 연도에 태어날 경우에도 4분기 애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받은 연수가 조금씩 많은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느 분기에 태어났냐의 여부는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만 16세에 자퇴를 허락하기 때문에 4분기 태어난 애들은 만 나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육을 좀 더 길게 받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몇 분기에 태어났는지는
교육과 관련, 교육을 좀 더 받느냐, 좀 덜 받느냐와 관계가 있죠. 하지만 내가 몇 분기에 태어났냐는 것은 소득과는 이론적으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도구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분기에 태어났냐는 걸 갖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을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 값을 갖고 이 회계를 구하면은 이 값은 이때 교육을 받는 거는 이 몇 분기 태어났냐를 통해서 예측한 것이고 이것 자체는 랜덤하게 결정난 거기 때문에 몇 분기 태어났냐는 랜덤하게 결정난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사실은 무작위로 결정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회귀한 이 기대값을 통해서 회귀한 값은 내생성이 없는 실험값과 똑같은 효과값이 되는 거죠. 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추론했더니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출생 연도와 실제로 소득을 보면은 보십시오. 같은 연도에 태어나더라도 4분기에 태어난 애들은 그 자퇴를 하더라도 자퇴를 하기 위해서 4분기까지 학교 다니는 그것 때문에 교육이 좀 더 받는 효과 때문에 소득도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죠. 전체적으로. 같은 연도일 때 4분기들이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 이런 식으로 도구변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했던 도구변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논문으로 쓰고 발표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또 기본소득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가장 먼저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 즉, 청년 기본소득이 쟁점이 되는 거는 공짜 돈을 받으면 청년들이, 도전의식이 약해진다는 그런 사람들이 반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의식을 창업의향으로 본 겁니다. 왜냐면 창업을 하려면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계죠. 창업의향이, 젊은들이 이제 도전의식을 나타내는 게 창업의향이지 않습니까? 창업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창업의향이 있는지를 이런 식의 추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로 추론하면 이 값이 효과값이 될 텐데,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근데 기본소득을 받아서 창업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통제하더라도 이렇게 쭉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걸 통제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변수들 때문에 이 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성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회계를 추론하면은 내생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도구 변수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도구 변수로. 어떤 도구 변수가 있을까?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 거주 여부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제가 카톨릭 대학 학생들을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카톨릭 학생들은 카톨릭 대학교, 우리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부천에 있으니까 거의 구성원이 서울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가 반반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으려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94년생, 95년생입니다. 만 24세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으려면은 경기도 거주하면서 만 24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4세가 되려면 94년도, 95년생인데 이게 보통 3, 4학년들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에. 근데 우리 학교 기본은 서울과 경기도만 보면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3, 4학년들을 보면은. 근데 서울 거주하든 경기도를 거주하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성적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3, 4학년 동안 학교도 비슷하게 다녔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집단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경기도의 정책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랜덤 어사이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동질적인 집단인데 어떤 제도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정책 때문에 경기도 사람들만 기본소득을 받은 거예요. 사실상 실험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근데 경기도 거주자에서 일부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을 안 받았어요. 신청을 안 했든지 했든지. 즉, 레이트, 부분적 효과가 벌어진 거죠. 그죠? 부분적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 24세면서 카톨릭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까 238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238명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경기도 거주자를 봤더니 134명, 서울구자는 104명으로 실제 분포랑 비슷했어요. 근데 경기도 거주자에서 모두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실제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81%밖에 안 됐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기본소득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효과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냐 안 사냐를 갖고 제가 이걸 도구변수를 써서 기본소득을 받았는지 여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즉, 이 모든 학생을 상대로 여기 설문 대상자죠. 23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느냐를 갖고 이 사람이 기본소득에 받은지 여부를 기대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기도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부는 동질적 집단에서 기본소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랜덤하게 결정하는 요소니까 이걸 갖고 기본소득을 받은지 여부를 기대값을 구해서 이거를 기본소득 여부가 받은지 여부가 창업에 미친 효과를 추론하면 이거는 편이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에 카톨릭 때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은 게 학생들의 창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이 결과값을 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는 제가 쓴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됐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관계, 기본소득을 받은지 여부랑 창업 의향의 관계가 완전히 내생성이 있다고 가정될 때 기본소득에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를 어떤 걸 찾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요소는 이게 이제 도구 변수죠. 이 요소는 이것 자체의 랜덤 효과 때문에 랜덤 어사이먼트 효과 때문에 이 자체도 외생적으로 결정을 가능하게 되고 외생적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추론하게 되면은 편이 없는 내생성이 없는 효과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이제 도구 변수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아야 될 거는 도구 변수. 도구 변수는 X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고 Y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효과 값을 외생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험과 같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 중에서 현장 실험이 있습니다. 현장 실험은 뭐 상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 실험은 그야말로 필드 엑스페리먼트인데 현장에서 그냥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제적 인센티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겁니다. 그냥 실험을 하는 거죠. 도서관 사서에서 사람들에게 도서관에서 서지사항을 입력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도서관 알바를 하는 거죠. 대학 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서 서지사항을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은 두 개 집단을 랜덤하게 나누죠, 일단. 그리고 두 집단에다가 모두 시간당 12달러를 약속하는 겁니다. 주겠다고. 트리트먼트와 통집단에 모두. 랜덤하게 하나 나왔고 처치적이 똑같죠. 근데 요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작업 시작하기 직전에 20달러가 아니라 20달러로
시간당 페이를 올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쪽 동질적인 상황에서 이쪽 상황에다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값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때 나온 값은 바로 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 실험해 보는 겁니다. 효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는 20달러를 준 집단입니다. 이게 20달러를 그냥 일단 약속대로 10달러를 준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 쪽은 확실히 처음에는 평균 어떤 작업 속도가 늘어나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 속도가 차이가 없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직접 실험 설계를 설계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를 돌면서 기부금 모집을 하는 알바를 한다고 쳐봅시죠. 그러면은 똑같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대해서 모두 10달러 주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갑자기 작업 시작 전에 여기는 10달러가 아니라 20달러 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금 모집의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게 값과 요게 y값과 요 결과값을 실적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알파 효과값이 되는 거죠. 효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달러를 주기 위한 쪽은 초기에는 굉장히 작업 속도가 높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현장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은 초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면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현장 실험 사례가 이런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위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눌러서 can breathe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라는 어떤 경찰의 폭력에 대한 항의 시위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오랜 어떤 흑백 갈등, 인종 갈등, 흑인에 대한 차별이 배경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마틴 루터 킹이 60년대 이제 미국에서 민권 운동을 벌였지만, 흑인 민권 운동을 벌였지만은, 그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실험은 뭐냐면은, 여기서 현장 실험은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 즉, 취직을 할 때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를 실험해 본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시카고와 보스턴 지역에서 발행되는 미국의 구인 광고에 이력서를 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신문을 보면은 밑에 블러틴란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구인 광고가 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냐면은 원티드 이렇게 납니다. 원티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인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보통 그 미국에는 백인 이름과 흑인 이름이 보통 딱 들으면 이 사람이 흑인지 백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보통 그레이그라든지 에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백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말, 리키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제 흑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우리나라처럼 사진 같은 건 안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안 붙인다는데 똑같은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스펙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이쪽은 흑인 이름이고 이쪽은 백인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원티드를 낸 회사에 랜덤하게 뿌리는 겁니다. 한 회사에 동일하게 내면 안 되고 랜덤하게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랜덤 어사이먼트하게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하러 와라 이걸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1,400개 정도의 구인 광고에 대해서 5천여 개 정도의 가상 이력서를 랜덤하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력서 흑인 이름이 어느 회사에 갈지 백인 이름의 이력서가 어느 회사에 갈지는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
즉 인터뷰 리스폰드를 본 겁니다. 봤더니 흑인 이름으로 낸 이력서에 대해서 인터뷰를 회신이 온 비율보다 백인 이름으로 냈을 때 인터뷰를 회신하는 요소가 그런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흑백 갈등, 노동시장에서 흑백 갈등이 흑백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어떤 백인을 더 선호하거나 혹은 흑인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 요소들 혹은 그런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종차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스펙 차이 때문에 인터뷰 차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스펙을 가진 이력서를 랜덤하게 회사에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실험적 상황과 똑같은 거죠. 회사의 요소도 통제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스펙 요소 통제된 거죠. 그리고 그 회신을 비교해 보니까 흑인보다 백인 이름으로 쓰는 게 오직 이름의 차이였는데 이게 더 회신율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백인에 대한 흑인의 차별이 존재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현장 실험이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현장 실험은 이런 겁니다. 재택근무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현장 실험을 한 거죠. 콜센터 근무자 중에서 508명 중에 지원을 받아서 재입복귀 같은, 즉 생일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갖고 짝수인 사람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홀수인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 근무를 시킨 겁니다. 내 생일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랜덤하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할지 사무실 근무를 할지는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랜덤 어사이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 생산성과 이중률을 비교해 본 거죠. 그랬더니 현장 실험 이전에는 재택근무한 사람과, 즉 생일이 짝수였던 사람과 홀수였던 사람들의 그 생산 차이가 없었는데, 짝수인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게 나중에는 관찰된 거죠. 실험 이후에는. 그죠? 이걸 통해서 재택근무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콜센터 근무자라는 조건에서. 이중률도 봤더니 콜센터 근무했던 사람들이, 콜센터 근무한 게 아니라 재택근무한 사람들의 이중률이 더 낮은 거죠. 사무실 근무한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지 아니면 사무실 근무할지는 애초에 생일로 결정났습니까? 생일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결정났으니까 랜덤하게 결정난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택근무, 콜센터의 직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노동 생산성과 이직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장 실험, 즉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세 번째 시간 도구 변수와 현장 실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정책 평가 방법으로서, 정책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서 실험만 인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못하니까 다양한 실험의 변종들이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도구 변수, 현장 실험 이런 얘기였죠. 이것으로써 이번 학기 정책 분석 평가론 PP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3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